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 들어가기 전에 러시아의 그런 체제 변화를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들어갈게요. 러시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랑 사상이 굉장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제 먼저 설명해드리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제를 정리해 보면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재정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어떤 나라들이든지 다 재정, 황제의 나라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러시아는 이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차르라고 불러요. 재정은 차르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왕이 알렉산드르 2세하고 니콜라이 2세가 나와요. 니콜라이 2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 다음에 등장한 게 니콜라이 2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콜라이 2세를 마감으로 해가지고 이 재정이 끝나고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이제 니콜라이 2세 때 등장을 하면서 이 재정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이게 등장한 계기는 2월 혁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3월 혁명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제정식이 니콜라이 2세 때 방금 말했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배울 거니까 그냥 내용만 이렇게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재정에서 임시정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 계기는 2월 혁명이다. 근데 임시정부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잘 하지를 못해요, 역할을. 그리고 더하여 플러스 시켜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계속하게 되면서 이 불만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고, 임시정부 다음에 등장한 거는 소비에트 정부입니다. 소비에트 정부. 소비에트 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게 된 계기는 10월 혁명입니다. 10월 혁명. 다른 말로는 11월 혁명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3월, 2월, 10월, 11월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는 이유는요. 러시아 달력하고 우리나라 달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곰돌이가 하는 말 보면은 2월 혁명, 10월 혁명은 당시 러시아력을 따른 표현이래요.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과 11월에 해당이 되는 그런 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2월 혁명 또는 3월 혁명 이렇게 부르고 10월 혁명 또는 11월 혁명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이 소비에트 정부는요.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죠. 레닌 말 그대로 노동자, 군인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농민 계층이 이끄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정부고요. 이 다음에 등장하는 건 레닌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소비에트 연방국가라고 하는 소련을 세우고, 이 레닌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이 소련을 이끌어가는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소련은 1991년에 멸망하거든요. 1991.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시면 러시아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배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러시아는요, 차르라고 불리는 황제가 전제정치를 지속합니다. 전제정치라고 하는 그냥 황제 직접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황제가 모든 걸 다 다스리는 체제. 지속되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좀 약간 좀 늦는 감이 있어요. 유럽에 비하면. 유럽은 지금 18세기에 이미 지금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영국 혁명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웬만하면 지금 지배 체제가 지금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중국 이런 나라들은요 이미 계속 지속되는 전제 정치 체제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속됐으며, 농민들은요 농노신분에 얽매여서 있었어요. 농노신분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그냥 토지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에는 영미 선생님 지배 하에 여러분은 다 농노 체제인 거예요. 영미 선생님 허락도 없이는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다른 2학년 2반으로 거주지로 옮길 수도 없어요. 이런 체제 기억나실 거예요. 설명했던 거. 농노신분에 얽매여 있었고,
이 알렉산드르 2세라고 하는 이 전제정치를 이끄는 황제는요, 그러니까 차르는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농로 해방령을 발표하기도 해요.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르 2세의 업적 첫 번째가 뭐라고? 네, 농로 해방령 발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설치하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황제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지방에 의회 하나 설치해가지고 국회의원 너네들끼리 한번 얘기해볼래? 라고 하는 설치. 약간 조금 풀어주는 거죠, 전제 정치를. 농로해방령이라고 하는 건 농로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얘들 자영농이 되는 거고, 스스로 경작하는 사람들, 스스로 경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을 거두기도 편하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국가 재정도 튼튼해진다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큰 변화가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는 암살당해요. 그 이후에. 그리고 러시아는 전제정치가 더욱더 강화된데 누구를 통해서? 네, 니콜라 2세를 통해서 강화됩니다. 조금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다른 문장이니까. 문단이니까. 19세기 후반에는 국가 주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성장을 했어요. 네, 첫 번째 특징입니다.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첫 번째 특징. 노동자 계급이 점점 성장을 했고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사회개혁 요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물가가 치솟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게 분명해져요. 러일 전쟁 실제로 누가 이겨요? 네, 일본이 승리하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더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계속 등장하는데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등장했냐면 네,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등장을 했었죠. 산업혁명의 문제점을 들고 일어났던 게 이 러시아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칼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었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먼저 중시 여기기 때문에 개인의 사욕보다는 네, 국가의 체제, 국가의 그런 공공적인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개인의 재산이 없는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활이 어려워진 노동자들은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 니콜라 2세가요. 친위들을 앞세워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이거를 일요일 날 일어났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옆에 사진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하얀 색깔 눈 받친 거 보이시죠? 이 하얀 색깔 눈밭이 다 이렇게 피 색깔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가가지고 시위를 벌인 거야. 우리에게 빵을 주고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시위를 벌였을 뿐인데 이거를 맞대응한 거는 총이었죠.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총살했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노가 이제 농민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황제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의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니콜라 2세가 피일요일 사건 이후에 이거 다음 이야기겠죠? 두마를 설치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별로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약속만 했을 뿐 네,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도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니콜라 2세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연합국에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독한 오이 해가지고 삼국 동맹, 그 다음에 영원히 풀으러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체제 3국 협상입니다. 삼국 협상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나 독일과의 전투에 연이어 패배하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식량과 물자 부족 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1917년 2월 시위에서 폭발을 했고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뭘 주장해? 네,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전쟁 중지. 그 다음에 전제정치 타도. 니콜라 2세 그만 내려오세요. 우리의 말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총알로 이렇게 반박하는 황제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내용을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호를 외치면서 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니콜라 2세는 이게 말도 안 된다. 내 체제는 영원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군대를 동원을 했고요. 이를 진압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 군인들이요 반발을 하는 거죠. 그냥 니콜라 2세가 없는 세상이 더 편할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재정을 그만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노동자, 군인,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소비에트라고 하는 권력 기구를 조정을 합니다.
권력기구라고 하는 이 소비에트는요, 러시아어로 이 평의회 혹은 대표자 회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누구야? 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란 얘기지. 노동자, 군인, 농민들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걸 조직해서 혁명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 결과 차례라고 하는 황제가 물러나게 되면서 특히 니콜라이 2세가 되겠죠. 니콜라이 2세가 물러나게 되면서 재정이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게 2월 혁명의 결과가 되겠죠. 자, 이런 2월 혁명의 결과 임시정부는요, 사람들의 요구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1차 세계대전 정지하라고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을 계속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원망을 삽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임시정부의 한계점이 되겠죠. 이에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런 세력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볼셰비키를 이끌고 혁명을 일으켜 임시정부 무너뜨리고요.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인 소비에트를 수립하는 게 10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사회주의 정부인 소비에트 정부가 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닌은요,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요, 이 국제공산당 기구인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조직을 합니다. 이게 소비에트 정부, 레닌이 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원해요. 여기 결과에 따라서 이 반제국주의 운동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이 제국주의를 추진했던 게 그 당시 우리나라 옆나라였던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래서 침략을 해서 식민지화 시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요, 소련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계기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3.1 운동은요, 3학년 때 다시 배우게 되죠. 한국사에서.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가세요. 이에 각국의 여러 단체와 지식인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가 점점 확산이 돼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이렇게 적어갈게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특징이니까 적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표시만 할게요. 자, 한번 소비에트 정부는 독일과의 강화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흐름 보시면 러시아가 중간 혁명이 일어나서 이탈하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과 미략을 체결하는데 브레스트-리토-포스크 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조약을 체결해서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의 원망을 조금 잠재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장, 은행, 철도 등 주요 산업과 시설을 국유화합니다. 토지까지 국유화시켜요. 다 국가 거예요. 내 거 하나,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다 국가 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모두 다 국가 거, 학교 있는 모든 땅들도 다 국가 거, 국가 거가 아닌 게 없는 그런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죠. 자, 그러나 혁명에 대한 반발로 내란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레닌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조금 가져오는 네프라고 하는 신경제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걸 다 국유화 시켰더니 패단이 뭐냐면은 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대기업 너네 다 우리 거였는데, 국가 거였는데 너네 대기업 조금 풀어줄게. 너네가 스스로 좀 해볼래? 대신에 우리한테 허락은 좀 맡아야 돼. 이런 식으로. 또는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이 국가 땅이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내 거인 생산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국가의 소유물인데 국가에서 너네 땅에서 이만큼 경작했는데 뭐 사과가 20개 남았어? 그럼 그 20개 다 국가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좀 팔아볼래? 해가지고 판매권도 좀 주기도 합니다. 이런 자본주의적 요소를 조금 가져오는 게 네프 정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레닌 하면 신경제정책, 네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권을 안정시킨 레닌은요, 주변 소비에트를 연합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을 만들어 버리게 되고요. 이 6가지 입장이 이제 소비에트 정부에서 한 레닌의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닌이 죽은 다음엔요, 레닌의 그런 후계자였던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해요.
이걸 이제 스탈린은 이 소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의 정책을 한번 보면요. 다른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농업의 집단화. 농업을 이렇게 집단화 시켜가지고 경작 가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개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집단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공업이라고 하는 건 막 석유, 약간 무거운 철제 기구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공업들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5개년. 5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걸 했던 게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요. 장면 정부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스탈린은 정권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요. 반대파를 탄압해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자기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독재 정치를 해나갑니다. 4번이 아니라 3번이네. 네, 이런 식으로 스탈린은 독재 정치를 강화했고요. 여기에 결국엔 반발해가지고 소련은 1991년에 이제 무너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구세력을 쓸어내리는 레닌을 풍자한 이런 그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밑에 보시면 러시아 혁명을 이끄는 레닌인데 레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마, 그 머리입니다. 약간 좀 머리가 좀 비었지. 자,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병사와 노동자 여러분, 이제 빵과 토지, 평화와 자유를 위해 일어섭시다.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지금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먹을 것도 조금 우리가 가져오고요. 평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주의 세상을 좀 얻어오고요. 자유를 위해 일어섭시다. 우리 전쟁도 좀 그만합시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는 임시정부 이제 끌어내리고요.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가 가져가야 돼요. 노동자, 병사, 그다음에 농민들이 가져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제국주의 전쟁을 끝낼까 반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는 거겠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레닌입니다. 레닌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다가 정부의 탄압을 피해 망명 생활을 했어요. 망명은 도망 다니는 생활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했죠. 그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가 가져가야 평화롭다라고 해서 빵과 토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대중의 호응을 얻어요.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호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맨날 세금도 많이 내고 맨날 이렇게 약탈당하고 맨날 전쟁 다 나가고 내 남편은 죽어갖고 돌아오고 나는 먹고 살 거 없고 이런 힘든 세계에서 다 같이 우리가 주인인, 농민이 주인인, 군인이 주인인,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꿈꿨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국민들의 호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겠죠. 이를 바탕으로 레닌은 10월 혁명을 성공했고요.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 정부. 이 소비에트 정부는 나중에 이 소련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 체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재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알렉산드르 2세. 알렉산드르 2세가 했던 정책 두 가지, 농노해방령, 지방의회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함에 등장한 니콜라 2세. 니콜라 2세가 했던 내용들은 전제정치 강화였죠. 여기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요.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민 저항이 점점 거세지니까 두마 설치. 두마라고 하는 건 의회죠. 그러니까 의회를 두마해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 설치를 약속을 했으나 실패. 그러면서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니콜라 2세가 내려오면서 로마노프 왕조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임시정부가 잘해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전쟁에 참여했지. 그다음에 또 국민들의 그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지 못했죠. 그래서 10월 혁명이 레닌 중심으로 일어나서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소비에트 정부가 했던 정책 5가지, 6가지인가? 네, 6가지인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6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조금 좀 정책으로 보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5가지에서 6가지 정책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뭐겠어?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추격을 하면 첫 번째는 네, 임시정부가 지속했던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 얘들아? 네, 중단시키는 거겠지. 그러니까 리토포스크주의, 프레스 리토포스크주의, 그러니까 독일과 강화주와 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탈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지. 그럼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겠어? 실시해야겠죠. 그러니까 뭐겠어? 네, 레프가 등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유화 정책이 가져오는 거고, 실시하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사회주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군인, 노동자, 농민 중심의 세상을 꿈꿨으니까 사회주의를 점점 더 펼치는 거겠지. 코민텔은 갖다 만드는 거고, 구체적인 그런 공산당, 또
공산당 세력들이 모이는 모임이 코민테른이요. 이 코민테른 갖다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연결해서 실시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외우시길 바래요. 소비에트 정부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만들고요. 스탈린이 후계자였다. 그리고 나서 1991년 소련 무너지고 러시아라고 하는 현재 국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련 때 얘들아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 이 체제로 들어간다고요. 이때. 그러니까 레닌이 소련 정부 만들자마자 우크라이나는 소련 정부, 그러니까 러시아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위에 있는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 있거든요. 지금 벨라루스가 또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죠. 이 벨라루스 또한 소련 연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길었죠. 내용이 길었던 이유는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려고 조금 선생님이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래요. 어쨌든 간에 20분 동안 수업 들어줘서 너무 수고하셨고 활동지 마저 푸시고 선생님한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